안녕하세요. TV일마르다의 김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규혁입니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의 취재 환경 변화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결과가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많은 외신들이 우려했던 대로 백악관 기자회견실의 뉴미디어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매체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공동 취재 기자단을 이 백악관 공보팀에서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 중 누군가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있기는 하냐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회담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조롱하듯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 백악관 공보팀이 직접 선정한 공동 취재 기자로 케이블 채널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이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플루언서로 더욱 유명한 인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최대 규모의 통신사 AP통신은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AP통신은 멕시코만의 지명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라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400년 이상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에 통용했다는 이유로 기존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표기 지침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AP통신은 백악관으로부터 백악관 출입 취재를 금지당한 상태입니다. 뉴스 소비에서 뉴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흐름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일부 언론이 백악관 출입 특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대변인의 말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 세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배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매체만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은 해당 정치 세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TV를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강상환 교수입니다. 전 시간에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계엄 정국에서 우리는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아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시민들이 대중매체, 즉 매스미디어의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극적인 신문과 정치 유튜버를 더 믿고 따르는 경향이 드러났고요. 이런 극단적인 언론의 소비 행태가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낳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주류 매체의 언론인 또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수용자는 무엇을 선호하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여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왜 여론은 양극화되는지 여러 질문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뉴스의 소비자, 즉 수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널리즘에서 수용자는 뉴스를 소비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신문, 방송 등의 일방향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뉴스에 반응하고 재생산하고 때로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참여자로 변화했습니다. 즉,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터넷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대중적인 수용자는 훨씬 더 불확실한 존재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는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언론사들은 수용자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용자는 당연시되는 존재에서 알아내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불확실한 존재로 바뀐 상황을 두고 저널리즘 곳곳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수용자에 대한 이해에는 아직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널리즘은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뉴스 가치가 높은 기사거리는 주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선택되고, 이는 상업주의와 관료주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뉴스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보도와 수용자가 관심을 갖는 보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널리즘과 미디어는 전달한다는 의미의 전송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공감의 가치가 중시되는 의례적인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송으로서의 보도 방식에서 의례적인 측면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례적인 관점의 보도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보다는 공동체의 가치가 표현되는 방식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이는 뉴스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 보는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보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절도범에서 직장인으로 경찰 도움으로 새 출발 보도에서는 적은 금액의 식음료만 훔친 전형적인 생계형 절도범을 도운 경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김모 씨를 교화한 사례를 소개하면서요. 김모 씨가 이번에는 사건의 절도범인 A 씨에게 제조업체를 소개해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청원경찰서 박노식 경위의 인터뷰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더 이상 추가적인 범행은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하는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미담의 소개를 넘어서 10년 전의 사례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해온 방송 캠페인이 긍정적인 결실을 보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2월 13일 장애 넘어 스포츠 유망주로 열매 맺은 천원의 힘 보도에서 7년 전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장애로 꿈을 포기할 뻔했던 하은과 가은 자매의 딱한 사연이 CJB 뉴스를 통해 알려져서 도민들의 성원으로 이어져 지난 2018년 하은이 가족에게 천원의 힘 성금이 전달됩니다. 7년 후에 하은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 실업팀에 입단한 국내 1호 선수가 되었고요. 세계 최연소 장애인 국가대표로서 6회 연속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동생 또한 장애학생체전 3관왕과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천원의 힘을 통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 인터뷰에서 다 포기했을 쯤이었는데 포기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의 인연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소속감을 위해 취약한 분야가 어떤 건지 지속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면요. 지방소멸과 고령화로 신음하는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2월 23일 고령화 함께 이겨내요. 행복마을의 웃음꽃 활짝 보도에서요.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 주민이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야기입니다.
단양군 요암리 마을 주민 전체가 70명인데요. 이 중에서 20%인 14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콩나물을 키워서 주민들이 직접 포장 판매해서 마을 기금을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운영의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해서 카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터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시선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과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훈훈한 보도였습니다. 이제 수용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널리즘 전략에서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 참여와 공동체적인 성격까지 염두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인이 수용자를 어떤 식으로 상상해 왔는지와 수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선호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수용자가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수용자의 관심을 얻고자 언론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보도에 앞서서 이 보도가 누구의 관심사인가, 누구의 관점인가, 그리고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공감시킬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며 수용자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제법 눈에 띄는데요. 가령 과거에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경쟁하면서 대기업 취업이나 고소득 직업이 인생의 목표로 간주되었었죠.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조금 다른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도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는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삶이 더 매력적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성공보다는 행복을 강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과 경쟁 압박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며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일본 역시 성공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스타가 되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의 목표였죠. 하지만 최근에 일본 청소년들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0년 일본의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로 회사원을 꼽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더욱 중시하게 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과거처럼 큰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해진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롤 모델로 삼은 대표적인 회사원이 바로 애니메이션 짱구도 못 말려의 짱구 아빠 신영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영만은 일본의 전형적인 샐러리맨으로 만년 계장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하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의 잔소리를 듣지만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짱구네 가족이 철없는 아빠와 말썽꾸러기 아들로 비춰졌지만 이제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경쟁이 심화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이 된 거죠. 이렇게 신영만의 모습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가족과 함께 일상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삶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확실한 미래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제는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기준이 출세와 부였다면 이제는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더 매력적인 가치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한국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9일에 방송된 보물지도에는 심리상담가 심규보 선장이 출연했는데요. 심규보 선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복잡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불거진 청소년 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유별나 보이는 것은 게으르거나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제적 격차, 가족 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실보다는 가상세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문제는 SNS 속의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하는 불안이 커지고 과도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완전히 변했죠.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즘 애들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심규보 선장의 문제의식인데요. 현재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성장했던 환경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혀갔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더 익숙해지면서 관계의 깊이보다는 즉각적인 반응과 피드백이 중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접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른들의 기준에서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의 우울감이 아이들에게 전염되면서 청소년 우울증이 증가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힘들면 그 감정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결국 비행과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가출이나 음주, 흡연 같은 가벼운 문제에서 시작해 점점 심각한 범죄로 번져지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이해하고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규보 선장은 강조합니다. 아이들을 꾸짖기보다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신뢰 회복과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쟁과 성취가 최우선이던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균형 잡힌 삶이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출세와 부를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는 저녁에 있는 삶, 함께하는 가족 식사, 주말의 여유로운 시간 같은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에서 짱구네 가족은 다소 엉뚱한 소동을 벌이며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듯한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에서도 짱구네 가족 같은 삶이 서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지향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심규보 선장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소통하는가가 결정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 플러스 CJB 시청자 비평입니다. 저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시민 미디어 비평단 전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오랜 시간 땀과 열정 노력으로 한 길만을 걸어온 명인, 장인, 예술인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와 삶의 현장을 조명하고 톡톡 튀는 젊은 예술인과 멋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자는 개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에 방송되는데요. 오늘은 11월 23일에 방송된 청주농악국제교류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악은 농경사회에서 노동의 고된과 수확의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을 승화한 한국의 민속연입니다. 농악에 사용하는 악기들은 각각 자연의 소리를 닮았습니다. 북은 구름이 몰려오는 느낌, 장구는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 징은 바람이 사하고 부는 소리, 꽹과리는 우레가 카각 내려치는 소리 등 모두 열매라는 결실을 보는데 필요한 자연의 현상들을 상징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새소리는 하늘, 가죽소리는 땅을 상징하여 사람이 사물을 칠 때 천지인의 조화를 염원하였습니다. 농악은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공연자와 참여자들에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구실을 해왔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 지역 충북에서는 1992년에 청주 농악을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등록하여 농악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시는 일본 오카야마시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에 참가한 청주농악 보존회의 모습을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일본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현지인과 소통하며 한일 합동 공연을 마치는 순간까지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 자연스럽게 구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는 현장의 생동감을 생생히 전해주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서로를 느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합동 공연 마지막에 단심줄 놀이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국적이고 다양한 화면도 좋았습니다. 부둣가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목조 2층집,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일본에서 펼쳐진 단심줄 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걸려있는 전경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오게티처럼 의아한 자막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공연을 준비 중인 청주농악보존회 회원의 인터뷰 도중에 나온 청주농악보존회에게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라는 자막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라던가 다른 표현이 쓰였다면 더욱 이해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주농악보존회의 한일 합동 공연은 청주농악을 알리는 역할뿐 아니라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방문해 양국 간의 친교를 다졌던 역사를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농악보존회 회원들의 활기찬 모습과 화려한 공연이 일본의 하늘과 땅을 울리는 듯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청주농악보존회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우리의 농악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를 희망하며 CJB가 이번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처럼 청주농악보존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시청자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경칩이 이미 지났는데도 유독 춥게 느껴지는 초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천을 비롯한 충북 북부에서는 얼마 전 폭설이 내리기도 했지만 어느새 봄의 한복판 충분히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봄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해서 봄에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를 꽃샘추위라고 하는데요. 얼른 샘 많은 추위는 물러가고 예쁜 봄꽃이 만개한 화사한 봄날이 우리 곁에 찾아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3월 TV를 말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4월 셋째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